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옥순이고 올해 66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한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삶은 닭, 튀김, 죽순국, 잣밥 등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모두 제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수 부부의 집들이 날이라 저는 그들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유리는 아침부터 새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원래부터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익숙하게 봐와서 더 이상 뭐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손님만 와서 밥상이 풍성해 보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고 저는 뜨거운 국을 상에 올리던 참에 민수네 쪽 사촌언니가 어머, 이 상차림 정말 정성스럽네요. 유리가 아침부터 준비했나 봐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손살에도 치기 전에 유리가 밝은 목소리로 네, 저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덜덜 떨려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두가 어색하게 웃었고 어떤 이는 저를 돌아보며 진짜 일꾼 대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꿀꺽 침을 삼키며 가슴이 소금 뿌린 듯 아팠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아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라도.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집는 척했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잔을 들며 파티는 시끄럽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를 썰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나르며 진짜 도우미처럼 일했습니다. 손님 중 누군가 정말 일 잘하는 도우미가 있네. 이 집은 복 받았네. 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끝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돌이 된 것처럼. 파티 내내 누구도 저를 불러 함께 밥을 먹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그릇을 닦고 식탁을 치우고 쓰레기를 모으고 가스버너 옆에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밥에 간장만 비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민수는 친구들만 배웅하고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방금 전 말이 없었던 듯 여전히 밝게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설거지로 붉게 부은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땅을 팔고 밭을 팔아 이 집을 사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집에서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라 불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더욱 춥고 저는 머리를 식탁에 묻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은근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걸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모두를 돌려주기 위한 침묵입니다. 욕설도 매도 아닙니다.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한 방을 날릴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가슴에 칼처럼 새겨집니다. 어머니에서 도우미로 다음날 아침 마당 끝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조용히 몇 벌의 옷을 천 가방에 챙겼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제가
집이라 부를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허전한데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민수와 유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문을 조용히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도우미가 된 엄마가 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한 옛길, 대나무 숲, 비와 지붕, 모든 것이 가슴 아프게 친숙했습니다. 옛집 대문에 도착하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우거지고 처마에는 먼지가 쌓이고 나무 의자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창호가 함께 지은 집이 이제는 버려진 듯 쓸쓸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곰팡내가 확 풍겼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만졌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옥순아, 이 집은 꼭 지켜. 힘들 때를 위해서 저는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자식에게 주고 남이 된 뒤엔 기댈 곳이 이 낡은 집밖에 없으니. 저는 나무 괴짝을 꺼냈습니다. 구석에 두었던 분홍색 등기권리증이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집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냥 빌려준 것뿐 명예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서류, 도장, 사인도 그대로였습니다. 땅을 팔아 민수 부부에게 돈을 줄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자동차 사라고 100만 원, 유리 장사하라고 50만 원, 저는 모두 작은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 그 수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날짜와 금액을 넘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기록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줬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적었습니다. 오늘 그 수첩이 저의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옛 친구였던 군청 변호사 석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진 씨, 도시 집 아직 제 거 맞죠?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등기권리증이 옥순 씨 이름이고 명예 이전 안 했으니 옥순 씨 집이에요. 그냥 빌려준 거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가서 절차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모두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서명하고 소유권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라고 묻자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네,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남편 창호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라서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내가 누군지 잊었어. 이제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줄 거야. 저는 때리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향불이 붉게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연기 속에서 저는 당신의 눈빛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내려오고 찬바람이 문틈을 스칩니다. 저는 돗자리를 펴고 어둠 속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치욕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결연함입니다. 저는 압니다. 다시 분홍색 수첩을 손에 쥔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몇 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한 달 동안 어디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여기저기 찾아도 못 봤어요. 저는 들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유리가 엄마가 자존심 상해서 떠나서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 돌아오세요. 이 집은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집은 제 것인데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그냥 얹어 사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기억해라. 시내에 있는 집은 엄마 거야. 엄마가 너희 둘에게 잠시 빌려준 거야. 민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서류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서류는 아직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넌 아무것도 가진 적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쉽게 대하지 못할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만나 양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는 석진 씨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빨리 사고 싶어 했고, 즉시 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공증인의 입회하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았을 때, 제 며느리가 곧 맛보게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저는 공증 사무실을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유리가 그 집에서 당당하게 저를 가정부라 부르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통지서가 그녀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은행에 들러 모든 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약간의 생활비만 남겼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녀 공동 상속인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저는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저녁에 저는 민수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누가 사기를 쳤겠지. 어떻게 당신 어머니가 그럴 수 있겠어? 민수는 애써 진정시키려 했다.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내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날 밤, 민수는 석진 씨를 찾아가 확인을 부탁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고, 도장도 정상이었으며, 집은 새 주인에게 팔렸다. 민수는 충격에 빠져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유리는 달랐다. 그녀는 종이를 책상에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다. 이 할망구 미쳤네. 내가 알았어. 나갈 때부터 수상했어. 우리를 거리로 내쫓으려고 작정한 거야? 민수가 소리쳤다. 그만해. 그래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 유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아 자식을 내쫓는 법이 어딨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고.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부부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집이 이미 없어진 상태라 담보도 없고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집 들일 때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도 이제는 고개만 저었다. 에휴, 어쩔 수 없지. 유리는 점점 미쳐갔다. 민수를 무능하다고 욕하고 심지어 밥상을 벽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민수는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나는 시골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다. 완성된 계약서를 손에 쥐고 마음은 느릿했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평온만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저 애들도 맛 좀 봐야지. 기한이 되자 새 집주인이 토지 담당자와 몇 명의 지원 인력을 데리고 집에 왔다. 그들은 계약서를 유리와 민수 앞에 내밀며 또박또박 말했다. 48시간 내에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유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 집은 내 남편 거예요. 당신들이 넘볼 생각 마세요. 하지만 빨간 도장과 명확한 공증 서명을 보자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종이를 들고 손을 덜덜 떨며 입술이 달싹였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새 주인이 한숨을 쉬었다. 이건 옥순 씨의 권리입니다. 합법적 소유주니까요. 두 분은 그냥 거주자일 뿐입니다. 이제 저희가 매입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리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경찰은 확인만 해주었다. 서류에 문제 없습니다. 분쟁 사유가 없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이미 전화를 꺼두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민수가 모든 걸 이해할 것임을. 이웃들은 대문 밖에 모여 수근거렸다.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더러 식모라고 했잖아. 이제 알겠지. 진짜 주인은 시어머니였다는 걸. 유리는 그 말에 더 화가 나 욕을 퍼부었다. 이 못된 노파.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러나 그 욕설은 이웃들의 고개만 더 절레절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내가 수년간 희생하며 땅을 팔아 부부에게 집을 사주었던 일을 기억했다. 이제 며느리에게 모욕당한 뒤에야 내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날 밤 유리와 민수는 몇 개의 옷가방만 들고 밖으로 쫓겨났다. 그들은 친구 집에 잠시 신세를 졌다. 하지만 친구도 며칠만 머물게 해주었다. 비좁은 방에서 유리는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다. 왜 저 할머니가 그랬을까? 어떻게 감히? 민수는 말없이 앉아 붉어진 눈으로 울먹였다. 우리가 엄마를 무시했으니까. 그 말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시골에서 나는 오래된 부엌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의 영정에 향을 올리며 속삭였다. 이제 저 애들도 맛 좀 봤네요. 당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짧은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펼쳤다. 모두가 추억이었다. 민수와 유리의 결혼 사진, 나는 유리를 위해 직접 한복을 지어주었다. 그날 밤 나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정성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유리는 나를 가리키며 식모라고 불렀다. 나는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은 눈물과 섞였다. 민수를 처음 데려온 날 나는 유리를 친딸처럼 여겼다. 떡을 싸고 국을 끓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유리는 먹고 나서 말했다. 저는 민수만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까지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 마른 수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변한 지금 그 기억이 피 터진 상처처럼 떠올랐다. 나는 결혼 사진을 바라보다가 성냥에 불을 붙였다. 사진이 활활 타오르며 제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사진이 다 타버릴 때까지 지켜봤다. 마음이 아팠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사랑을 잘못된 곳에 주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진다는 걸. 수년간 나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만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유리,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를 덮어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건 나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민수를 구해야 했다. 그 여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다. 나는 도시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주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유리는 돈을 밝히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함정만 주면 스스로 걸려들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다. 이번엔 복수만이 아니라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다. 이젠 환상을 끊어낼 때다. 나는 지인에게 임대주인 역할을 부탁하고 깔끔한 아파트를 미리 준비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가짜 계약서, 열쇠, 새 명함까지. 나는 유리가 궁지에 몰려더는 오래 신세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분명히 더대 걸릴 것이다. 역시나 사흘 만에 유리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리 구했어. 3개월치 보증금만 내면 돼. 민수는 망설였지만 유리는 언성을 높였다. 계속 떠돌고 싶어? 남은 돈 다 모아 보증금 내자. 나는 시골에서 소식을 듣고 차가운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불과 사흘도 안 되어 모든 일이 들통났다. 사람, 집주인, 사라졌고 계약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어요. 유리는 즉시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어안고 복도에서 소리치며 울부짖었어요. 민수는 굳어버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봤지? 유리가 악을 썼어요. 그 노파가 다 뒤에서 조종한 거야. 민수는 말이 없었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유리가 스스로 자신의 욕심 많고 경솔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날 밤 비좁은 방에서 민수는 유리를 위로하려 애썼어요. 조금만 참아. 내일 내가 일자리 찾아볼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는 민수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쓸모없는 인간.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내가 너랑 왜 살아? 따귀 소리가 울려 퍼지고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려 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먼지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왔고 누군가는 유리가 남편을 욕하고 밀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어요. 온 동네가 수군거렸고 한밤중에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서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고향에서 나는 친구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았어요. 민수 떠났어.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아들을 다시 데려올 기회임을 알았어요. 머릿속에 한마디가 맴돌았어요. 더디 다퉜다. 거짓된 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떨렸어요. 엄마,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차를 타고 터미널로 달려갔어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 그는 대기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캐리어가 옆에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는 벌떡 일어나 내게 안겨 엉엉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를 꼭 안았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사과가 필요 없었어요. 내게 필요한 건 그가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나는 그를 옛집으로 데려왔어요. 부엌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어요. 나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놓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오랜만에 먹는 아이처럼 한 입 한 입 먹었어요. 다음 날 나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남자는 셔츠만 입고 번쩍이는 구두만 신는 게 아니란다. 삽질도 배우고 채소도 심고 두 손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따랐어요. 처음엔 서툴러 나무 뿌리를 찢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나는 그냥 두고 가끔 한마디씩 조언만 했어요. 저녁이 되면 설거지와 청소를 시켰어요. 누군가가 늘 시중을 들던데 익숙했던 그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그에게 밥 짓는 법, 옷 꿰매는 법, 가계부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연회석에만 앉던 남자가 이제는 갓 자란 소년처럼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5장이나 되는 손편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 유리가 나를 가정부라고 부를 때 침묵했던 일, 엄마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에 대해 썼어요. 나는 끝까지 읽고 손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편지를 접으며 나는 한마디만 했어요. 엄마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는 나를 기다린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올려다봤어요. 나 정말 그러고 싶어,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가슴은 숯불처럼 뜨거워졌어요.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짧은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어요. 아들이 돌아왔다. 어느 무더운 오후, 나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대문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고개를 드니 유리가 보였어요. 구겨진 원피스에 헝클어진 머리,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내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아직도 나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니? 유리는 훌쩍이며 눈물을 닦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수 오빠, 나 임신했어. 책임져야 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민수가 집에서 나왔어요. 그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나는 그의 마음속 싸움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리 앞에 내밀었어요. 임신했다고? 그럼 이 검사 결과는 뭐지?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이미 사람을 시켜 미리 확인해 두었고 모든 게 분명했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어요. 이제 됐어, 유리. 난 너를 너무 오래 참았어. 유리는 울면서 민수의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게 부리치며 밀쳐냈어요. 너 같은 사람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내 목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울렸어요. 내가 나를 가정부라 불렀지? 이제 넌 집도, 남편도, 아이도 없는 사람이야. 모두 인과응보일 뿐이야. 유리는 대문 밖에서 울부짖으며 뒹굴었고 이웃들이 몰려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저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결국 나는 동네 남정네들에게 신호를 보내 유리를 쫓아냈어요. 그녀는 골목 어귀까지 끌려나가 얼굴은 더럽혀지고 머리는 흐트러졌어요. 멀리서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대나무 숲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민수가 돌아와 빨개진 눈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 이제 모든 걸 잃은 건가요?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어요. 넌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방금 큰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거야.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란다. 내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홀가분함이 가득했어요. 수년간의 인내 끝에 나는 해로운 관계를 마침내 끝냈어요. 짧은 한마디, 마침표처럼. 옛 며느리와의 인연, 영원히 끝. 유리가 사라진 뒤 우리 시골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더 이상 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누군가의 명령에 쫓기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 함께 마당을 쓸고 채소에 물을 주고 건설 현장에 가서 막리를 구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흙손에 모래를 이고 동료들에게 비웃음도 당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깨는 무거운 짐에 익숙해지고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피부는 까맣게 탔어요. 이제 그는 집에 잔돈 몇 장을 가져와 내 앞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돈 벌었어. 적지만 내 땀으로 번 거야. 나는 받지 않고 다시 밀어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엄마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사는 방식이란다. 저녁에는 가계부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떨리고 삐뚤빼뚤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웃었다. 이 한 줄 한 줄이 바로 내가 사람 되는 법을 배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이란다. 어느 날 아이가 머뭇거리며 나에게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모두가 사과 편지, 여러 번 쓰고 또 쓴 것들이었다. 그 편지에는 유리가 나를 모욕할 때 침묵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쓸모없다고 여겨졌을 때의 수치, 엄마를 지키지 못한 비겁함에 대해 썼다. 나는 읽으며 눈물이 종이를 적시었다. 나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니? 아니면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쓴 거니?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밥 짓기, 빨래하기, 찢어진 옷 꿰매기, 새는 지붕 고치기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민수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넘어짐의 대가라는 것을. 어느 아침 모자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가정부라고 부르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들으며 가슴이 타오르는 듯했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 아들이 다시 사람 되는 법을 배웠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민수에게 절에 같이 가자고 했다. 절 마당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향연기가 자욱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절을 올리고 있을 때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제가 향 피워드릴게요. 돌아보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지만 온화한 눈빛의 여성이 있었다. 곁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성의 이름은 나영, 군에서 약초를 파는 일을 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가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민수는 조용히 듣고 가끔 몰래 쳐다보았다. 나는 아이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알아차렸다.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친근함을 찾는 듯했다. 며칠 뒤 나영이 집에 들러 산나물과 직접 만든 기침약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했다. 절에서 엄마와 저에게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나는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여자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민수는 어색하게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다. 몇 번 만남이 이어진 후 나는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아들아, 마음이 맞으면 한번 마음을 열어봐라. 스스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란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유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는 책상을 내리쳤다. 계속 어둠 속에 살면 엄마가 한 모든 게 다 소용없어. 다음 날 나는 민수가 앉아 편지를 쓰는 걸 보았다. 민수는 나영에게 손편지를 썼다. 과거의 상처를 드러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좋은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영은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이 아니라 행동을 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말이 진짜 교훈이었다. 짧은 한마디, 나는 마음에 새겼다. 다시 사랑하려면 먼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날 점심, 나영이 딸을 데리고 군시장에 갔다. 채소를 고르던 중 등 뒤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여기 미혼모가 다 있네. 나영이 돌아보니 거기엔 유리가 있었다. 지쳐 보이지만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였다. 유리의 시선이 나영을 위아래로 훑으며 격렬히 가득했다. 결국 다른 남자 붙잡고 사는 거지. 유리는 독한 말을 내뱉었다. 나영은 대꾸하지 않고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가 오자 나영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민수가 주먹을 꽉 쥐고 핏줄이 도드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유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나는 예전의 비겁한 남자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유리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중년 남성과 팔짱을 낀 사진이었다. 그리고 메시지 한 줄. 나 곧 재벌이랑 결혼해. 나 너 필요 없어. 나는 사진을 한눈에 보고 알았다. 연출된 사진, 그저 사람을 고용해 찍은 연극일 뿐이었다. 사진 속 유리의 눈은 공허했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먼저 유리에게 옛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유리는 진한 화장에 피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유리 씨, 당신은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를 속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뿐이에요. 유리는 비웃었다. 아주머니, 만족스럽죠? 내가 졌고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절대 편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을 망치기만 하는 여자는 평생 행복할 수 없어. 자신을 위해 살아. 복수심으로 살지 말고. 처음으로 유리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증오는 결국 그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 뿐이었다.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놓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망칠 뿐이다. 어느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막노동을 하러 나갔다. 하지만 그날 점심 이웃이 급히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옥순 아주머니, 민수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어요. 나는 놀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 군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아들이 침대에 누워 하얀 붕대를 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이 차올랐다. 많이 아프니? 아이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새파란 입술을 보니 아이가 참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나영이 뜨거운 죽을 들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나영은 민수에게 죽을 한 숟가락씩 먹여주고 땀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쩜 이렇게 덜렁대요? 아이가 제잘됐다. 민수 아빠, 빨리 나와서 저랑 놀아줘요. 병실 가득 웃음이 퍼졌다. 나는 옆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민수는 퇴원했고 나영은 여전히 식사와 약을 챙기러 다녔다. 어느 저녁 마당에 앉아 있을 때 민수가 반짝이는 눈으로 내게 말했다. 엄마, 내가 가장 약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나영뿐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여자예요.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아들아, 명심해라. 내 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다. 아이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이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짧은 한마디, 마치 확신의 말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 민수와 나영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지만 북소리도 화려한 연회장도 없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 집은 과시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진심인 거야. 그래서 결혼식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나는 손수 찹쌀떡과 떡을 만들었고 나영은 내가 젊을 때부터 보관해둔 오래된 아오자이를 다시 입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 옷이 이제 아들의 경사에 입혀져 내 마음은 뭉클했다. 이웃들이 몰려와 모두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 속삭였다. 결국 옥순 씨도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시집 보냈네. 결혼식에서 민수는 나영의 딸을 데리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조상님 제단 앞에서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약속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옆에 서서 눈물을 참았다. 잔치는 몇 상의 소박한 식사뿐이었지만 누군가는 닭을, 누군가는 채소를 가져와 화려하지는 않아도 웃음이 가득했다. 민수가 생선 한 점을 나영의 그릇에 덜어주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평안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수가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에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단 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다. 나는 유리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그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짧은 한마디, 마치 경고처럼 평온한 결혼식이지만 아직도 압류가 남아있다. 과연 압류는 곧 닥쳤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민수가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미혼모를 따라갔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했지만 모두들 술렁거렸다.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져 아이를 끌어안고 떨었다. 민수 씨, 정말 사실인가요? 민수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치며 울먹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필요하다면 내가 DNA 검사를 해서라도 증명할게. 나는 가만히 앉아 듣다가 일어섰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거짓 소문이 우리를 더럽히게 둘 수 없다. 나는 가족 회의를 소집하고 마을의 어르신들도 초대해 증인으로 모셨다. 유리도 당당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모두가 모이자 나는 천천히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쳤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게 검사 결과입니다. 유리는 민수와 함께 있는 동안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나는 또 유리가 친구에게 썼던 일기장 몇 장의 사진도 내밀었다. 거기엔 그녀가 직접 쓴 글이 있었다. 내가 임신한 척하면 민수가 감히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유리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종이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이장님께 맡겼다. 증거는 분명합니다. 나는 크게 말했다. 마을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이 쥐죽은 듯 고요했다. 그러다 갑자기 몇몇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분이 말했다. 옥순 씨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옥순 씨의 결백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믿어요. 유리는 떨며 일어나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고 곧장 마당을 뛰쳐나갔다. 그 후로는 더 이상 마을에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나영은 민수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앉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짧은 한마디가 기억에 또렷이 새겨졌다. 진실 앞에 소문은 금세 사라진다. 유리가 사라진 뒤 우리의 삶은 점차 평온해졌다. 아침마다 민수는 밭에 나가 채소에 물을 주고 닭에게 풀을 썰어 주었다. 나영은 약을 다리고 약초를 포장해 군시장에 팔러 나갔다. 나는 밥을 짓고 손주를 돌보았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다. 비록 나물국과 작은 생선조림뿐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다. 나영의 아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가끔 내 다리를 끌어안고 제잘거렸다. 할머니, 나 이제 글자 읽을 수 있어요. 나는 나무 칠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쳤다. 아이가 맞게 읽을 때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쳤다. 소박하지만 완전한 기쁨이었다. 어느 설을 앞둔 날, 나는 나영에게 함께 떡을 싸자고 했다. 그녀의 손은 아직 서툴러 잎이 모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다시 감싸주고 말했다. 떡이 좀 찌그러져도 괜찮아. 마음만 다르면 돼. 나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쥐었다. 내가 겪었던 온갖 고통이 이제 이 사랑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민수도 날마다 변해갔다. 이제는 다림질한 셔츠 대신 색이 바랜 누런 옷을 입고 어깨엔 흙먼지가 묻었지만 눈빛은 밝고 단단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주었고 그 위에 이렇게 새겼다. 엄마는 권력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평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작은 노트에 적었다. 다음 세대가 알았으면 했다. 사랑과 미움이 있어야 사람이 진짜로 성장한다는 것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런 예감이 있었다. 이 평온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 인생은 결코 오랫동안 조용하지 않다. 짧은 한마디, 마치 경고처럼 평온 뒤에는 언제나 시련이 온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닭에게 줄 풀을 썰다가 눈앞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다. 벽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였다. 민수가 다급히 달려왔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나는 손을 저으며 애써 웃었다. 엄마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았다. 나는 몰래 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초기 암입니다. 잘 지켜봐야 해요. 나는 마치 죽은 듯 멍해졌다. 하지만 숨겼다.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 손주에게 죽을 끓여주다가 부엌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수와 나영이 곁에서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 엄마,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떨었다. 저는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올바르게 사는 게 효도란다. 나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장에서 일 안 할게요. 집에서 엄마 돌볼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누구도 나 때문에 희생하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나영은 단호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모두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다. 마당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 오곡죽, 나영이 준비한 한방 약초들.